5월의 서울은 눈이 시릴 만큼 푸릅니다. 청계천 위로 물비늘이 반짝이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 한 점에 살랑이는 오후. 하지만 골목 안쪽 오래된 구두수선, 가판대 앞에 쪼그리고 앉은 소년의 세계에는 그런 봄 기운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진우 17살. 왼손에 솔, 오른손에 구두약통을 쥔 채 손님이 내민 낡은 가죽 구두를 두 무릎 사이에 끼고 뚝뚝 문질렀습니다. 손마디가 거칩니다. 어른손처럼, 아니 어른보다 더 갈라지고 까맣게 박힌 손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 일을 했으니 4년째입니다. 학교는 진즉에 포기했고 배고프면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날도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오후 2시쯤 가죽 구두 한 켤레가 소년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체리색 코르도반 가죽에 바닥 굽은 두툼한 황동 장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구두 위에 얹힌 발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흰 양말, 고운 회색 바지 단,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올리면 반백의 머리카락, 깊이 파인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도 형형한 70대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얼마요? 낮고 걸걸한 목소리였습니다.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 특유의 거친 질감이 묻어났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5,000원이요. 진우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익숙한 일이니까요. 손님의 얼굴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만 보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보면 TV 나올지 아닐지가 보입니다. 이 구두는 TV 나올 것 같았습니다. 노신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좁은 목재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진우는 솔에 구두약을 묻혀 천천히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죽의 결을 따라 힘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진우가 자부심을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잘하는 게 없어도 구두 하나는 누구보다 빛나게 만들 수 있다고. 노신사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뭔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살짝 진우의 시야에 걸렸습니다. 파티 사진, 케이크, 촛불, 그리고 케이크 앞에 앉은 바로 이 노신사를 중심으로 양쪽에 서 있는 두 남녀.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환하게. 생신이셨나요? 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버릇없는 질문이었지만 이상하게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노신사가 잠시 멈추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칠순이었어. 지난주에. 아드님이랑 찍으신 거예요? 큰아들 내외. 어제 이 시계도 선물해 줬어. 왼쪽 손목을 쭉 내밀었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리로 향했습니다. 금시계였습니다. 황금빛이 5월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게 번쩍였습니다. 시계 테두리를 따라 작은 다이아몬드 알갱이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고 시침과 분침은 얇은 금실처럼 우아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수천만 원은 할 것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진우는 구두를 닦으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노신사가 시계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조금 애틋했습니다. 효자 아들을 뒀네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그렇겠지. 구두가 다 닦였습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천으로 한 번 더 훑어내자 체리색 가죽이 거울처럼 반들거렸습니다. 노신사가 만족스럽게 내려다보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거스름돈을 내밀자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노신사가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우는 뭔가에 이끌리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신사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멈칫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꼭 쥐었습니다. 접힌 메모지 한 장. 사흘 전부터 써놓고 버릴까 말까 고민하던 것이었습니다. 노신사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두 번째 발이 올라갔습니다. 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걸음의 노신사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코트 옆 주머니에 메모지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노신사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노신사의 손이 천천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접힌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한 줄, 두 줄 펼쳐지는 종이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얼굴에 냉수를 끼얹은 것처럼 순식간에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메모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시계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나요? 기쁨이 한꺼풀 벗겨지고 나면 그 아래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 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건넨 선물이 사실은 칼날이었다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가슴에 꼭 안고 있었던 날. 김 회장의 칠순 생일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불을 켜고 불을 켰다가 다시 끄고 머리맡에 놓인 금시계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바로 어젯밤만 해도 그 빛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골라줬다는 생각에 그 무게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뱀 한 마리가 손목을 칭칭 감고 있는 것처럼 섬뜩했습니다. 치기 어린 장난이겠지. 세상 어떤 자식이 제 아비를 도청해?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몇 번이고.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달래도 골목에서 마주쳤던 소년의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장난기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던 그 눈. 두렵다는 듯, 미안하다는 듯, 그러면서도 꼭 알려야 한다는 듯. 그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17살 소년의 눈이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다시 뜬 김 회장은 결국 시계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침 8시. 저택의 넓은 주방에서는 이미 가사도우미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달걀 프라이 기름 냄새, 된장국 끓는 소리. 평소라면 식욕을 돋우는 냄새인데 그날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아드님 내외가 일찍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가사도우미의 말에 김 회장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알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를 가세요? 기사 부를까요? 아니, 혼자 다녀올 거야. 기사를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왜인지는 자신도 몰랐지만 본능이 그랬습니다. 혼자여야 했습니다. 종로. 세운상가를 지나 인사동 골목으로 들어서면 나오는 작은 시계방. 나무 간판이 삐딱하게 걸려 있고 진열창 안에는 낡은 시계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곳. 김 회장이 30살 때부터 드나들던 가게입니다. 40년 단골입니다. 방울이 달린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기계 기름 냄새, 낡은 가죽 냄새, 그리고 뭔가 오래된 것들이 켜켜이 쌓인 세월의 냄새. 벽에는 크고 작은 시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그것들이 저마다 제 박자로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돋보기를 낀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70이 넘었을 노인. 은발의 흰 작업복, 손가락마다 기름때가 배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이 김 회장, 오랜만이네. 박 선생, 나 좀 봐줄 것이 있어서. 김 회장이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박 선생이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습관적으로 돋보기를 고쳐 쓰고 표면을 후쳤습니다. 흠집이 있나, 유리가 깨졌나 그런 걸 보는 눈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잠시 후 박 선생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번엔 시계를 뒤집어 케이스 아랫면을 살폈습니다. 특수 공구를 꺼내 케이스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딸깍 정밀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이 가게 안에는 벽시계들의 똑딱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김 회장은 숨을 참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박 선생이 케이스를 반쯤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돋보기 너머 눈이 느리게 깜빡였습니다. 오랜 세월 수백 수천 개의 시계를 뜯어본 손입니다. 놀랄 일이 없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게 안에 있는 사람은 둘뿐이었지만 그래도 박 선생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이 시계 며느님이 사가신 시계 맞습니까? 왜? 박 선생이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완전히 열어 김 회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무브먼트 옆 태엽이 감기는 톱니바퀴 틈새에 손톱보다도 작은 납작한 물체 하나가 정교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안에 초소형 마이크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말이 가게 안에 떨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들이 일제히 똑딱거렸습니다. 맞지도 않는 박자들이 제각각 울렸습니다.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것은 김 회장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굳어버렸으니까요.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자기 것인지 시계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크게 40년 넘게 거친 파도를 헤쳐온 사람입니다. 빈손으로 시작해 그룹사를 일군 사람입니다. 숱한 배신도 숱한 위기도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선물한 시계, 칠순 생일 선물, 효자 아들의 금시계, 그 안에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배신은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 자신의 뼈와 살을 나눴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김 회장은 지금 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계방을 나온 김 회장은 한동안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사로 가면 그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쫓아왔는지 구두통을 들쳐 메고 골목 입구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을 보자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골목 안에서 마주 섰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진우가 구두통을 내려놓고 덮개를 열었습니다. 안쪽 칸막이 아래 낡은 천에 둘둘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구식 라디오 수신기였습니다. 진우가 수신기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 회장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고 쓰는 거냐? 네. 제가 찾아봤어요. 진우의 손이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치직 잡음 사이로 무언가가 잡힐 듯 했습니다. 주파수가 하나에 맞춰지자 소리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발자국 소리, TV 소리, 저택 안에서 나는 소리들, 낮에 찍은 도청 내용이 저장된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버튼을 눌러 다시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살짝 들떠있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김 회장의 장남 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됐어? 아버지한테 잘 채워놨어?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 명숙의 목소리. 높고 날카로운 그러면서도 달콤하게 다듬어진 목소리. 당연하지. 칠순 선물이라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웃으면서 직접 채워달라고 하시더라고. 재혁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수신기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골목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완벽해. 이제 노인네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다 듣는 거야. 변호사 만나는 것도 비서한테 지시하는 것도 다. 어제 처방도 바꿨잖아. 박 원장이 협조하기로 했어. 돈을 줬으니까. 약만 바꿔도 한 달이면 충분하다더라. 진짜 치매는 아니어도 의사 소견서 하나만 있으면 돼. 판단 능력 상실. 그거면 후견인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 다음은 요양원. 특실로 모셔드리는 거지. 효심 깊은 아들이 비싼 요양원 보내드리는 거잖아. 아무도 뭐라 못해. 그리고 도장회사 도장이랑 법인 인감 먼저 찾아야 해. 알짜 공장 3개가 아직 아버지 개인 명의야. 명숙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서늘했습니다. 영감탱이 약은 오늘부터 바꿨지. 한 달만 먹이면 진짜 치매 올 거야. 빨리 요양원에 쳐넣고 회사 도장부터 찾아. 딱 끊겼습니다. 녹음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수신기에서는 다시 치직 소리만 났습니다. 골목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수신기를 끄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5초, 10초, 30초. 그리고 김 회장의 오른손이 천천히 왼쪽 가슴으로 올라갔습니다. 뭔가를 움켜쥐듯 손이 코트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피부 아래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은 압박이 왔습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다리가 풀리는 김 회장을 진우가 두 팔로 받쳤습니다. 17살 소년의 팔이 70살 노신사의 무게를 버텼습니다. 가느다란 팔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프세요? 김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막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이 막히는 데는 목구멍이 아니라 가슴이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분노가 너무 뜨거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럴 때 목이 막힙니다. 재혁이 자기 손으로 낳고 기른 자식이 자신을 치매 노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배신은 무기를 든 적이 아닙니다. 웃으며 약을 건네주는 사람입니다. 효자 아들로 가장하고 값비싼 선물로 포장하고 생일상에서 건배를 외치며 동시에 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핏줄이라면 그 칼은 어느 것보다 깊이 박힙니다. 인근 카페 구석 자리.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 회장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습니다. 진우는 오렌지 주스를 시켰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한테 알려준 거냐? 단도직입이었습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몸에 밴 방식이었습니다. 빙빙 돌리지 않고 핵심을 먼저. 그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구두통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다른 한눈에 봐도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빛이 발에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진우가 두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김 회장이 받아서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허름한 시장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좁은 가게 안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마솥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앞치마가 국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이 맑았습니다. 그 맑음이 사진이 낡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맞은편 허름한 나무 의자에 앉아 국밥을 먹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자신이었습니다. 40년 전, 30도 안 됐을 때, 사업이 처음으로 완전히 망했던 그의 겨울. 겨울비가 퍼붓던 날, 청계천 시장 골목에서 배가 고파 쓰러졌던 그날. 누군가가 부축해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그냥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 하는 얼굴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이 사진 속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 회장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예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5살 때 할머니가 저 키우셨어요. 할머니가 이 사진을 갖고 있었어? 네. 서랍에 항상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끔 꺼내 보시면서 이 사람 나중에 꼭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직접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느꼈어요. 그분을 마음에 담고 사셨다는 걸. 김 회장의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노신사가 눈물을 참을 때는 고개를 약간 위로 드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국밥 한 그릇.
밥값도 얼마 안 했을 그 국밥 한 그릇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끼니였습니다. 그 온기가 몸에 퍼졌을 때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식어가던 심지에 다시 불을 붙여준 것이 그 한 그릇이었으니까요. 진우야, 네.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진우는 잠시 멈췄다가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구두 닦고 살아요. 방은 반지하고요. 혼자예요. 김 회장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천천히 진우에게 돌려줬습니다. 네 할머니가 나한테 그날 국밥을 주셨을 때 나는 그게 그냥 동정이라고 생각했어. 부끄러웠거든. 배고픈 게 들켰다는 게. 그래서 금방 일어나서 가버렸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진우가 고개를 들어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국밥이 아니었으면 나는 없어. 두 사람 사이에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아까의 침묵은 충격이었고 지금의 침묵은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이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돈도 계약도 아닌 그냥 따뜻한 마음 하나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김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도와주려는 거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한테 고맙다는 말 못한 거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 말에 김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먼지가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카페 안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국밥 한 그릇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수석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리더니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택에서 본 적 있는 경호원이었습니다. 회장님, 빨리 일어나셔야 할 것 같아요. 뒷문으로 나온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진우는 시장 골목으로, 김 회장은 택시를 잡아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경호원들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척. 재혁이 들어왔을 때 김 회장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딜 다녀오셨어요? 갑자기 혼자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걱정스럽습니다. 그 걱정스러움이 얼마나 잘 다듬어진 연기인지 이제 김 회장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살결 아래에서 소름이 돋는 걸 느끼면서도 신문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가게 좀 볼다 왔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 답답해서. 그러시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기사 붙여드릴 텐데. 명숙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차림새. 웃음이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은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아버님, 약 드셔야죠. 아침 식사 전에 드셔야 하는 거잖아요. 하얀 봉투에서 약을 꺼내 김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파란 알, 흰 알, 노란 알. 색이 달라졌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파란 알이 2개였는데 지금은 3개였습니다. 약을 바꿨구나.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약을 받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척하면서 혀 밑에 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네, 잘 먹었다. 명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서재 전화기가 먹통이 됐습니다. 수리를 요청하니 기사가 와서 선이 끊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핸드폰 신호도 2층 안방에서는 잡히질 않았습니다. 경호원이 2명 늘었습니다. 정문 쪽과 후문 쪽에 1명씩. 처음에는 회장님 건강이 걱정되어서라고 재혁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알았습니다. 이 집이 조금씩 감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약을 화분에 버리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명숙이 가져다 주는 약을 혀 밑에 잠시 숨겼다가 침실 창가에 벤자민 화분에 밀어 넣었습니다. 물을 많이 줘서 흙이 늘 촉촉했기에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화분 흙이 점점 약 냄새를 머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약 없이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러자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명숙이 서재 금고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 재혁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숫자를 나열하며 통화하는 것, 저택으로 드나드는 낯선 서류 봉투들, 그리고 가사도우미가 교체됐습니다. 20년을 같이 살다시피 한 도우미 아주머니가 사라지고 젊고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의 눈이 매서웠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김 회장의 동선을 쫓고 있었습니다. 감시다. 철창은 없었습니다. 자물쇠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입이 관리됐고 모든 통신이 차단됐고 모든 사람이 교체됐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감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밤 12시가 넘어 집안이 조용해진 시각, 창문 쪽에서 돌멩이 하나가 유리에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회장이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정원 담장 밑 어둠 속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구두통을 맨 그림자, 진우였습니다. 김 회장의 가슴에 무언가가 훅 들어왔습니다. 뜨겁고 묵직한 것,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조여오던 것들이 한순간에 느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암호가 생겼습니다. 돌 2번은 괜찮다, 3번은 급하다. 그리고 창문을 비스듬히 열어두면 밤중에 잠깐 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흘 후 그 마지막 통로도 막혔습니다. 재혁이 창문마다 이중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안방 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단 하나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 넓은 저택에서 가장 작으면서 가장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집 안방에 완벽하게 갇혀버렸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에게 이 방 안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방법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속이는 것. 평생 정면으로 싸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가로막으면 돌파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는 방식으로 7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방식은 쓸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돈도 전화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처럼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죽은 척을 해야 했습니다. 진짜 치매 노인 행세.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빨을 악물었습니다. 첫째 날은 어색했습니다. 자꾸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재혁이 방에 들어와서 말을 걸어도 멍하게 바라보다가 아차 싶어 다시 눈에 힘을 빼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약을 가져올 때 입을 벌리고 받아먹는 척 나중에 화장실에서 뱉어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요령이 생겼습니다. 눈의 초점을 허공의 한 점에 고정하는 것. 누군가 말을 걸면 살짝 고개를 돌려 바라보되 반응이 조금 늦어지게 하는 것. 가끔 엉뚱한 말을 중얼거리는 것. 어머니 오셨어요? 재혁이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재혁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었어? 밥이시고. 재혁이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이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잘 되어간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김 회장의 안에서 용암 같은 것이 들끓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재혁이 아버지를 방치하기 시작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방에 들어와 어르는 척할 때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고생하셨죠? 이제 아들한테 맡기시고 편히 쉬세요.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머리를 아이 머리 쓰다듬듯 김 회장의 눈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재혁이 볼 수 없는 곳에서는 형형하게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재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뒷짐을 지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김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이 다가와 쪼그리고 앉더니 김 회장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가볍게 아이를 어르듯. 그런데 그 가볍다는 것이 오히려 더 모욕이었습니다. 아버지, 똥오줌이나 못 가리면서 평생 일군 회사 끌어안고 뒤질 겁니까?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은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이미 우리 편이에요. 다음 주 총회에서 끝납니다. 아버지는 그냥 여기 계시면 돼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재혁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요. 치매 연기를 하는 노인의 눈 안에 사냥꾼의 눈빛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제 덮칠지 모를 호랑이처럼 발톱을 숨긴 채로 주주총회까지 열흘이 남은 어느 오후였습니다. 재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명숙이 따라왔고 그 뒤에는 양복 입은 낯선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간단한 서류예요. 여기 지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서류를 김 회장의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내려 서류를 봤습니다. 치매 연기를 하는 눈으로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척. 하지만 눈은 읽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공장 매각 계약서였습니다. 인천에 있는 정밀기계 공장. 그룹의 핵심 제조 기반. 매각 금액은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매수자는 재혁이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결국 회사를 헐값에 자기 앞으로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이 붉은 인주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진한 붉은 빛이 방 안에 번졌습니다. 아버지, 여기요. 명숙이 김 회장의 오른손 검지를 잡았습니다. 그 손이 마치 물건을 짚듯 무감하게 짚혔습니다. 인주를 묻히고 계약서에 날인 칸으로 가져갔습니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계약서에 찍혔습니다. 붉은 지장이 흰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재혁이 서류를 들어 빛에 비췄습니다. 지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를 다 드러내고 파한대소를 했습니다. 뒤에 선 명숙도 입술을 말아 올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은 서류를 챙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빈정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재혁이 서류를 챙겨 방을 나갔습니다. 명숙이 인주를 닫으며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에 혼자 남은 김 회장. 붉은 인주가 묻은 오른손 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혁과 명숙은 몰랐습니다. 약을 화분에 버리고 정신이 말짱한 김 회장이 사흘 전 진우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진우가 그 지시를 갖고 어디를 다녀왔다는 것을, 그리고 인주통이 방에 들어오기 바로 전날 밤 인주통이 단 한 번, 정확히 2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것을. 인주는 평범한 인주가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구해온 특수 재본용 지우개 용액으로 밤새 재혁 몰래 인주통의 내용물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인주는 처음에는 선명한 붉은색을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증발하는 특수 잉크였습니다. 계약서의 지장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손바닥을 펼칠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택 북쪽 담장, 정원수들이 빽빽하게 심어진 어두운 구석, 담장 아랫부분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낡은 배수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막힌 배수구라 덮개도 없고 그냥 시멘트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머리와 어깨를 비틀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크기. 어른이라면 불가능하지만 17살 소년이라면 가능했습니다. 진우가 처음 그 구멍을 발견한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낮에는 정문과 후문을 지키고 밤에는 30분 간격으로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 간격 사이 진우는 구두통을 담장 밖에 숨겨두고 몸만 빠져들어갔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안방 창문 아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4분. 창문을 두드리는 것은 손가락으로 유리를 살짝 긁는 소리. 내부에서 커튼이 움직이면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사람의 밤중 대화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 재혁의 동선, 명숙이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새로 온 가사도우미가 어떤 방을 드나드는지, 김 회장이 낮 동안 관찰한 것들을 진우에게 전달했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받아 외부에서 확인하고 움직였습니다. 낮 동안 진우는 구두통을 들고 저택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이 골목을 배회하는 것은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재혁이 만나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주주들의 집을 파악했습니다. 외부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최전무였습니다. 30년 동안 김 회장 곁에서 일한 사람, 회사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
김 회장이 직접 키운 사람. 진우는 최 전무의 동선을 파악하고 김 회장이 써준 친필 편지를 그에게 전달하러 나섰습니다. 편지 안에는 주주들에게 연락할 것, 비밀리에 지분을 지켜줄 것, 그리고 진짜 법조인을 연결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 전무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던 진우는 퇴근하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건네려던 찰나 최 전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봉투를 받으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진우의 어깨 너머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돌아봤습니다. 건물 맞은편 카페 유리창 너머 검은 정장을 입은 재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전무를 바라보며 그리고 최 전무도 재혁을 바라보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용한 인사였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최 전무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발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그 말만 남기고 최 전무는 돌아섰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봉투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배신이란 단어를 처음 몸으로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돈이 오간 것 같았습니다. 최 전무가 재혁 편에 선 것이 확실했습니다. 김 회장의 마지막 외부 통로가 막혔습니다. 진우는 달렸습니다. 저택 담장으로 개구멍을 찾아 지금 당장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발이 걸렸습니다. 담장 어두운 쪽에서 경호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이 진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너 뭐야? 구두통이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솔과 구두약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경호원의 손이 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창문 커튼 틈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김 회장이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경호원들에게 끌려 저택 후문 쪽 골목에 내던져졌습니다. 무릎이 땅에 긁혔습니다.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닿아 피가 맺혔습니다. 구두통은 이미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마지막으로 통 하나를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우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의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의 배신, 김 회장의 고립, 총회까지 남은 날 막힌 통로 하나하나가 돌덩이처럼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멍든 무릎을 이끌고 움직였습니다. 구두통을 다시 주워 담고 저택 반경을 돌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들이 하나씩 들려왔습니다. 최 전무가 재혁 쪽에 김 회장 우호 지분 명단을 넘겼습니다. 재혁이 주주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돈이 오갔고 설득이 이뤄졌습니다. 사흘 사이에 김 회장 편이었던 지분의 절반이 이탈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공고가 났습니다. 안건은 하나 대표이사 해임. 내일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담장을 넘으려 했습니다. 다급했습니다. 알려야 했습니다. 총회 전에 김 회장과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개구멍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들어선 순간 손전등 2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경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구멍에 모션 감지 센서가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거칠었습니다. 끌려가면서 진우는 저항했고 그럴수록 더 세게 눌렸습니다. 얼굴 한쪽을 잔디밭에 눌리는 느낌. 흙 냄새와 잔디 냄새가 코를 막았습니다. 저 멀리 안방 창문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빛 속에 김 회장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구두통이 경호원의 발에 다시 밟혔습니다. 나무판 뚜껑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우가 할머니 손에서 이어받은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다 준 나무 구두통. 그것이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몰랐습니다. 구두통 때문인지 김 회장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창문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김 회장의 눈은 달랐습니다. 진우가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오히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소년이 저 나이에 자신을 위해 저러고 있다는 사실이, 부서지는 구두통이, 담장에 부딪히는 소년의 몸이, 모욕이 에너지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노가 결기로 굳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김 회장에게 지금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날. 하지만 이름이 지워지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합니다. 아직 방법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 마지막 방법이. 주주총회 당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저택이 분주했습니다. 현관에 차가 2대 섰습니다. 한 대는 재혁이 탈 검은 세단이었고 다른 한 대는 흰 구급차였습니다. 사이드에 작은 글씨로 사설 요양원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명숙이 안방 문을 열었을 때는 아직 6시 반이었습니다. 창밖이 회색빛 여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의 눈으로. 아버님, 오늘부터 더 좋은 곳에서 쉬실 거예요. 전문 의료진이 계신 요양원이에요.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따라 들어온 건장한 남자 2명의 눈에는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푹 쉬시면서 기운 차리시면 되죠. 김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멍하게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빨리 준비하시죠. 남자들이 양쪽에서 김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끌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넓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았던 집, 거실 구석에 있는 소파 가죽이 한 곳 달아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현관 오른쪽 벽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혁, 재민, 재영. 세 아이의 웃음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재혁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구두가 반짝였습니다. 총회에 나갈 준비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혁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렸습니다. 흰 침대가 접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직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무 저항 없이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켜졌습니다. 뒤집힌 사이렌이 한 번 짧게 울렸습니다. 재혁이 차를 배웅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진짜 효자 아들처럼. 사진을 찍는다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그 얼굴로 구급차가 저택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혁은 돌아서며 넥타이를 한 번 더 고쳐 맸습니다. 입술이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주주총회장으로 출발하는 그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구급차 안에서 흰 침대 위에 앉은 김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작고 딱딱한 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새벽 가사도우미 여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서재 두 번째 서랍 안쪽에서 꺼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총회 시작까지 1시간 반. 그리고 핸드폰 신호가 저택을 벗어나자마자 잡혔습니다. 가는 선 하나, 신호 한 칸, 충분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진우야, 지금 어딨냐? 여러분, 궁지에 몰린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담대합니다. 구급차 안에 갇힌 노인이지만 그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룹 본사 대회의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주들, 이사들, 감사, 법무 담당자들. 양복 바지의 다림질선이 뚜렷하고 넥타이마다 색이 달랐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커피 향이 돌았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날. 의사봉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 손잡이에 황동 머리가 달린 것.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써온 의사봉이었습니다. 그 의사봉으로 오늘은 아버지를 내리칩니다. 모두 자리해 주셨습니까? 정족수 확인하겠습니다. 간사가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석률이 높았습니다. 재혁이 이미 다 정리해 놓은 덕분이었습니다. 반대표가 될 지분은 이탈시켰고 찬성표가 될 지분은 보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안건 제1호 대표이사 김태산 이사 해임의 건. 재혁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빼앗기 위해 도청장치를 달고 주치의를 매수하고 약을 바꾸고 사람들을 포섭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의사봉 소리를 위해서였습니다. 팔이 올라갔습니다. 의사봉이 정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묵직하고 육중한 문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열리는 소리. 경첩이 삐걱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너머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들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발로 직접 걷고 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보폭이 넓었습니다. 70 넘은 노인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전선에서 싸워온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김태산 회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봉을 들고 있던 재혁의 팔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김 회장의 뒤로 세 사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진우였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무릎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둘째는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사복이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알아봤습니다. 셋째는 진짜 주치의였습니다. 재혁이 매수하기 전까지 20년 동안 김 회장을 담당했던 의사. 박 원장에 의해 밀려났지만 연락이 닿아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의장석을 지나쳐 회의실 정중앙에 섰습니다. 눈이 재혁에게 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다잡으려는 목소리였지만 떨렸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요양원에. 앉아라. 두 글자였습니다. 낮고 조용한 두 글자. 그러나 그 두 글자가 회의실 전체를 눌렀습니다. 재혁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앉으라고 했다. 이번엔 더 낮았습니다. 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거웠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참았습니다. 김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이란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용해질 때 주위가 더 조용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노인이 회의실에 서자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크고 선명하게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회의실을 가득 채운 그 순간 재혁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정심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노인네는 치매 환자입니다. 의사 소견서도 있어요. 판단 능력, 상실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여기서 뭔 말을 한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주주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재혁 편에 섰던 사람들조차 흔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치매라고.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래. 내가 치매가 맞는지 아닌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드리겠다. 손을 들어 주치의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내 건강을 담당한 의사다. 오늘 새벽에 직접 나를 검진했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진짜 주치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김태산 회장님의 인지 기능은 정상입니다. 박모 원장이 발급한 소견서는 근거 없이 작성된 위조 의료 서류입니다. 저희가 이미 의료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혁이 일어섰습니다. 그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제 혀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김 회장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황금빛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금시계였습니다. 그것을 마이크 앞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칠순, 생일 선물이었어. 내가 준 것. 김 회장이 시계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봐라. 어떻게 생겼는지. 재혁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직접 시계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계 안에 심어져 있던 마이크를 꺼내 외부 증폭기에 연결했습니다. 구두통 안에 진우가 숨겨 가져온 수신기였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치직 소리, 그리고 목소리, 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됐어? 아버지한테 잘 채워놨어? 명숙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연하지. 칠순 선물이라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완벽해. 이제 노인네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다 듣는 거야. 영감탱이 약은 바꿨지? 한 달만 먹이면 진짜 치매 올 거야. 빨리 요양원에 쳐놓고 회사 도장부터 찾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리가 멈췄습니다. 회의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이 내려앉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이 옆에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회색이 됐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50년 지기 주주 한 명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방청석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작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문 쪽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그물을 걷어 올리는 순간은 조용합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물 안에 든 것들이 파닥이고 소리를 지를 뿐입니다. 사냥꾼은 그냥 천천히 줄을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김 회장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재혁이 내려치지 못한 그 의사봉을 탁! 깨끗하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재혁이 발악했습니다. 아버지 지장이 찍힌 계약서가 있어요.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야. 공장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고. 목소리가 째졌습니다. 양복 재킷이 구겨졌습니다. 김 회장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재혁이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봐라, 이것이 증거다 라는 듯이 날인 부분을 보세요.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재혁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계약서 날인 칸을 봤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날인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장이 없었습니다. 붉은 지문이 찍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한 흰 종이,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것처럼. 그게 무슨... 재혁이 서류를 이리저리 뒤집었습니다. 빛에 비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인 칸을 문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수잉크였어.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인주를 방에 가져오기 전날 밤 인주통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 기억하냐? 명숙이가 요리실 가느라 잠깐 뒀던 때. 그 짧은 틈에 바꿔놨어. 처음에는 선명하게 찍히지만 30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증발하는 잉크. 인천 공장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야. 재혁의 손에서 서류가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이 경찰청장을 돌아봤습니다. 나머지는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재혁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배임, 횡령, 감금 및 의약품 불법 투여 관련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명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경찰이 다가가는 것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재혁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명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최 전무에게도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최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잠깐만. 나는 그냥 서류를 넘긴 것뿐이야. 배신은 주주 정보 불법 유출 및 배임 혐의입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30년. 김 회장 곁에서 30년을 함께 일하고 마지막에 돈에 눈이 멀어 등을 돌린 30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재혁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김 회장이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야.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다. 재혁이 눈을 떴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끌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 회장이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 된 의자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냄새 같기도 했고 자신의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옆에 섰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5월의 서울이 보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빛이 유리를 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아픈 것은 남한테 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핏줄일 때 그 아픔은 끝이 없습니다. 이겼어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것이 이런 싸움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찰 조사, 법원 심리, 재산 동결, 회사 정상화. 재혁과 명숙은 구속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최 전무는 기소됐습니다. 박 원장은 의사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인천 공장은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였으므로 그대로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아니, 부결 투표조차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혁이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주주들이 자진 철회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재혁과 명숙이 데려온 가사도우미가 사라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철수했습니다. 넓은 저택에 익숙한 냄새가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가구 냄새, 마당 소나무 냄새, 그리고 정막. 김 회장은 저택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초저녁, 해가 막 기울어 마당이 주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소나무 두 그루가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들이었습니다. 재혁이 어릴 때 그 아래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재민이가 그 위에 올라가다 팔이 부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재영이가 그 뿌리 옆에 개미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 이 조용한 마당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분명히 이겼습니다. 회사를 지켰고 진실을 밝혔고 악행을 응징했습니다. 이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고 후련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니라 이 공간 전체가, 이 넓고 화려한 저택이 이렇게까지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소리가 없으니까, 오랜 기억들만 방마다 앉아 있으니까, 소파 가죽이 다른 자리, 현관 오른쪽 벽에 가족 사진, 재혁의 어린 얼굴이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제역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걸까? 돈만 벌고 일만 하고 자식들 옆에서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못한 건 아닐까? 칭찬은 인색하고 기대는 높았을까? 회사를 물려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정작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했던 건 아닐까?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후회는 상대방을 탓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이 회색빛이 됐습니다. 소나무 두 그루가 실루엣이 됐습니다. 집안에 불 하나 켜지지 않았습니다. 빈집의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닙니다. 살았던 세월의 공백이 묻어있는 어둠입니다. 김 회장이 천천히 소나무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늙은 소나무처럼 무릎을 굽혀 자리에 앉았습니다. 땅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앉았습니다. 어차피 일으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왔나? 회사 사람인가, 변호사인가, 기자인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구두통을 맨 소년이 쑥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구두통은 새 것이었습니다. 부서진 것은 버리고 새로 산 것 같았습니다. 어색하게 손을 들었다 내렸다 했습니다. 김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멍이 빠진 얼굴, 무릎에 반창고도 거의 다 뗐습니다. 저녁 바람에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구두 닦으실 때 되지 않았어요? 그 말에 김 회장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입꼬리만이 아니라 눈가에 주름이 접히도록. 들어와라. 진우가 구두통을 들고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텅 빈 대궐에 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6월이 왔습니다. 서울 하늘이 여름을 향해 조금씩 뜨거워지는 계절. 저택 마당에 소나무가 새 가지를 뻗고 처마 밑에서는 제비 한 쌍이 집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했던 집에 조금씩 소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저택에서 지내기 시작한 것은 주주총회가 끝난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낮에만 왔습니다. 구두를 닦고 마당을 쓸고 말없이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밤, 진우가 반지하 방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김 회장이 당장 데리러 갔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저택 작은 방 하나를 쓰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방식은 조금 어색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진우는 너무 조심스러웠고 김 회장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주는 조금씩 말이 늘었습니다. 밥 먹었냐? 네, 뭐 먹었어? 라면이요. 그거 먹으면서 여기서 내 밥 먹지 그랬냐? 바쁘신 것 같아서요. 내가 뭐가 바빠.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천천히 먹는 거야. 그게 처음으로 둘이서 웃은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김 회장이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학교 갈 생각 없냐? 진우가 잠시 주저했습니다. 저 검정고시 생각해봤어요. 그것부터 해볼게요. 그래. 그럼 공부는 내가 봐줄게. 내가 옛날에 야반 때 나왔거든. 수학은 자신 있어. 회장님이요?
왜, 이상해? 진우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좋아서요. 그날 저녁부터 저택 거실 테이블 위에 수학 문제집이 펼쳐졌습니다. 70 넘은 노신사가 17 소년에게 방정식을 가르치는 진기한 풍경이 매일 저녁 펼쳐졌습니다. 진우는 수학을 싫어했고 김 회장은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아는 척을 해? 창피해서요. 창피한 게 모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용기 있는 거야.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공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다가 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외롭지 않으세요? 김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덜 외로워. 저 때문에요? 그냥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살면서 짧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짧은 말 안에 많은 것을 담는 법입니다. 그리고 2달 후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그게 무슨 서류인지 몰랐습니다. 김 회장이 건네줬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입양 신청서였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회장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이게 뭐예요? 눈으로 봤잖아.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돼. 진우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숨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빨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진우가 눈을 들었습니다. 눈에 물기가 찼습니다. 그러나 입술에는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잘 됐다고 하실 것 같아요. 김 회장도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접혔습니다. 70년 된 주름이었습니다. 그럼 됐네.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로부터 3달 후 회사 신입사원 연수원 거대한 강의실 안에서 진우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라 어깨선이 아직 딱딱했습니다. 구두는 직접 닦아서 왔습니다. 누구보다 반들거렸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신입 연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그룹의 가장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물류 창고, 현장 작업, 고객 서비스, 어느 부서도 예외 없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갈 곳이 생겼습니다. 연수가 끝난 저녁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회장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소나무 아래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첫날 어땠어? 힘들었어요. 좋았고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더니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진우의 왼쪽 손목을 잡고 조심스럽게 채웠습니다. 시계였습니다. 금시계였지만 그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도청장치도 비밀도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시계. 이제 진짜 내 시간이다. 진우가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황금빛 시계가 6월의 마지막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것이 진우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것이 된 시간. 처음으로 앞을 향해 흐르는 시간. 소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비가 처마 밑에서 울었습니다. 마당의 저녁이 주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었습니다. 40년 전 한 그릇의 국밥이 두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선의가 가장 오래 걸려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